욕구를 의식함으로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책임지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구를 의식함으로써 자신의 느낌에 대해 책임지기. 듣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느낌의 근원은 욕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욕구를 표현하는 것의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고통이 있다. 여러분, 꽉꽉 눌러놓으면 좋을 것 같죠? 어디선가 언젠가 어떤 이유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 가서 화풀이 한다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꼭꼭 눌러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건전하게 표출되지 않을 때 어디선가 엉뚱한 방향에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욕구 표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말을 지금 몇 차례 걸쳐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적 노예 상태로부터 정서적 해방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비폭력 언어 적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말 여러분 들을 때가 있죠. 듣고 나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런 힘든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느낌에 자극이 될 수 있어도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느낌에 자극을 줘서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든 말을 들었을 때 4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하고 계속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자신을 탓하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그때 실수해서 그렇지, 아유 이렇게 하지 말걸 하면서 자신을 탓합니다. 혈액형 가운데는 A형이 자기 탓을 많이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혈액형과 성격 얘기하는 민족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일단 자신을 탓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반대로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건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말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래. 이런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느낌과 욕구도 알아야 돼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뭘 선택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거 하세요? 아니면 네 탓이요, 네 탓이요. 그래서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실 건가요? 자기 탓하는 사람은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보였으면 저런 말을 나한테 쏟아 놓을까? 이게 자기 탓하는 형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는 유형이 있다 그랬죠? 다른 사람 탓하는 선택을 한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래요? 네. 읽어보세요. 안 보이나요? 당신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원하는 것을 배려했는데 정말 이기적인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어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으세요? 가정에서 혹시 이런 식으로 당신 탓이에요, 다른 사람 탓하기,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인식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좀 더 배려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실망하셨어요. 자, 이게 그 사람의 욕구를 내가 인식하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좀 더 배려받았어야 될 텐데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실망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욕구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느낌과 욕구를 인식하는 거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제가 가장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신경 쓰고 노력했는지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욕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반응을 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그냥 뭐 빨리 빨리 해라. 빨리 끝나고 노래해야 되겠는지
그러시나요? 예. 네 번째죠. 네 번째. 내 느낌과 욕구를 정확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제 저녁에 오지 않아서 나를 실망시켰어.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때에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너와 상의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오지 않았을 때 실망했어. 자, 이건 이제 내 욕구를 표현한 거예요. 그냥 네가 안 와서 나 실망했어 이게 아니라 내 욕구가 무엇이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실망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 사람이 계약을 취소해서 정말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짜증이 나. 이 자기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건강하게 표현을 해볼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이 짜증을 일으킨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욕구나 기대, 희망, 가치관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읽어볼까요? 그들이 계약을 취소했을 때 정말로 짜증이 났어. 왜냐하면 작년에 해고한 직원들을 다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받았기 때문이야. 자, 이게 전후 좌우 맥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 명제만, 한 문장만, 한 단어만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알아차리기 참 어렵습니다. 예, 목회자인 저도 교인들의 반응 가운데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고 그렇겠구나, 공감하고 그의 욕구를 가능한 한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목회자의 기본 마인드인데 아무 얘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툭 던져놓으면 그거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특히 가까운 가족끼리도 이런 부분을 내 욕구를 잘 설명하지 않으면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는 것과 죄책감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정한 우러나옴이 있을 때 하게 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제가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겁주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렇게 해보세요. 예배 쏙쏙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나요? 아니요.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겁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한 답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자발적인 동기로 우러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예배 안 드리면 어디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 같은 찝찝함이 있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찝찝함을 면하기 위해서 예배 나왔다? 그 하나님이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발적인 동기로 할 때에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하는 거, 무엇인가의 그 의무감 때문에 그래 강제적으로 하는 거, 이거 별로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하려면 내 욕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힘든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 주로 비인칭, 그것, 저것 이런 걸 사용해요. 왼쪽에 보시면 저것은 나를 정말 짜증나게 해. 우리 회사 소개 책자에 오타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나를 화나게 해. 자, 거기 그것이 있고요, 저것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맨 위에 초록색 보시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우리 회사가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고 싶기 때문에 회사 소개 책자에 오타가 있으면 나는 정말 화가 난다. 그러니까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비폭력 언어를 쓰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행동만을 나의 느낌의 원인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내 생일에 네가 전화 안 하면 섭섭해.
내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나의 느낌의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엄마는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남기면 엄마는 걱정스러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행동을 질책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엄마의 느낌, 그러니까 나의 느낌, 내가 왜 그것이 불편하고 짜증스럽고 걱정이 되는지를 내 욕구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욕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뭐 때문에 나는 뭐뭇을 느낀다 해서 뭐뭐 때문에의 주어가 타인이 될 때, 예를 들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아파.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자, 이렇게 때문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옆에를 한번 보시면 나는 이번 주말에 동생을 보러 가려고 오랫동안 기다려 왔기 때문에 부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나는 매우 화가 난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수로를 통해서 내 욕구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느낌의 근원은 욕구라고 그랬는데요. 자, 거기 01 돼 있는데 보시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충족되지 않은 자기 욕구의 왜곡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 안이 허하다는 겁니다. 내 안이 충족되지 않아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왜곡되게 표현이 되면 자꾸 비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커진다. 자, 내가 지금 목이 말라도요, 목마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거나 물 한 잔 떠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화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욕구를 표현해서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내가 미워하고 뭐 특별히 그런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한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주고 싶고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 뭐 가족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어준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표현의 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욕구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가 알아차리고 해주면 좋겠는데 알아차리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도대체 우리 관계는 뭐야? 30년을 살아도 내 마음 몰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몰라요. 저도 30년 넘었으니까 얘기하는데 몰라요. 근데 알아차리고 넘겨짚는 것이 간혹 있을 수 있어도 정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욕구를 잘 표현하면 그 욕구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예시를 보시면 넌 나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말 자체는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그죠? 너는 나를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여기 한 번도, 뭐 절대로 이런 식의 표현이 들어가면요, 그 말이 이렇게 오류일 가능성이 많아요. 발목을 잡습니다. 한 번도 이해한 적이 없어. 지금 내가 화가 나서 어떤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그랬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어떤 욕구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이해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해를 받고 싶다. 근데 표현하기를 한 번도 넌 나를 이해한 적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구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나는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정확하고 정직한 표현일 텐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의 예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캘리포니아 농장주들과 노동자들과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노동자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문제는 저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뭐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페니쉬라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가 뭐 흑인이라고 동양인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얘기했을까요? 농장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종차별 당하는 것 같으네?
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농장주들은 이거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의 사례가 나오는데 상호간의 신뢰를 쌓고 싶어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개와 고양이 같은 그런 견원지간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으르렁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좀 화해를 해보자, 신뢰를 좀 쌓아보자, 자 그러는데 당신들은 나치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목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타는 이제 지역 마을 촌장을 얘기해요. 마을의 대표겠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가 자기들이 원하는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것을 내가 수용하고 또 그렇게 내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편적인 욕구 목록이 있는데요. 자율성, 축하와 애도, 상호 의존, 이런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 그 다음에 축하하고 애도하는 그런 마음, 또 상호 의존하는 마음. 그 밑에 보시면 자율성에는 자신의 꿈, 목표,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꿈, 목표, 가치관을 충족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각자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내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축하도 받고 싶고 애도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또 해줘야 되고, 생명의 탄생이나 꿈의 실현을 축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꿈의 상실을 애도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정으로 박수치고 축하해 주는 거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집을 샀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하가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괜히 이 안에서 불편한 심기가 올라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축하하고 애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입니다. 또 상호 의존, 감사, 또 공감, 공동체, 배려, 사랑, 수용, 신뢰, 안도, 따뜻함, 이해, 정서적인 안정, 솔직함, 존중, 지원, 친밀함, 소통.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보편적인 욕구 목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내 욕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욕구도 중요한 거죠. 그 보편적인 욕구 목록에 또 온전함, 놀이, 영적 교감, 신체적인 돌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웃고 재미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원합니다. 늘 인상 쓰고 심각하고 조금만 말 실수해도 뾰족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불편해. 아주 피곤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그런 공동체를 다 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신체적 돌봄 말할 것도 없겠죠. 휴식, 수면, 신체 접촉, 성적인 표현, 자, 이런 것들도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예요. 특별히 아이들은요,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안녕 반가워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터치 욕구가 많아요. 아이들에 가서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아이들 등이라도 두드려 주고 손 잡아주고 하는 신체 접촉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구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과 욕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5분